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제 날짜로 된 기사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다행히 뭐 이렇다 할 특별한 소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거든요. 앞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4일 목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1.12%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무려 2% 정도 껑충 뛰어오르면서 며칠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러셀 2000 역시 플러스 1.92%로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은 오픈도어였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힘이 좋은 주식인데요. 어제도 9% 넘게 추가적인 성장을 보였고요. G스케일러가 8.17%, 줌이 오래간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7.8%, 에어비앤비가 7.3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7.32%, 클라우드 플레어가 6.77%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큐사인이 5.87, 펠로톤이 5.57, 데이터독이 5.44%, 뭐 니오, 에디타스, 업스타트, 로블록스 뭐 이런 종목들이 4% 후반의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무려 3.59%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가가 다시 $1,0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1,022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오래간만에 좋은 주가의 흐름입니다. 3.25%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97%, 넷플릭스가 1.84%, 애플이 1.63%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구글 역시도 1.49%,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0.4%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뭐 성장주들 굉장히 추세가 좋았지만 메가테크 기업들, 커다란 시가총액이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테크 주식들도 그런대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하루 쉬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자만요. 그래도 3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넘버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죠. 한국어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부르고요. 자, 3월달에 8.5%나 1년 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5%라는 수치는요, 가장 빠른 연간 올라간 수치다. 1981년 12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물가가 한꺼번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0년 넘게 최고의 인플레이션 퍼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망치랑 비교하면 1/10입니다. 1/10는 이제 10분의 1을 얘기하거든요. 0.1%포인트 전망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따라서 시장이 전망하던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8.4%였는데 그거보다 0.1%포인트 더 나온 8.5로 이번에 수치가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8.5%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이런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음식, 식음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거주에 관련된 뭐 렌트비라든지 아니면 주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과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임금도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은 0.8% 정도 3월 달에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행인 점은요. 0.8%라는 것은 이제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임금 상승률과 CPI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가 차이 난다면 굉장히 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별히 좋은 추세를 보였던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고, 또 한 섹터는요.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킹알파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에어비앤비 그리고 트립어드바이저가 지금 트래블 서비스 쪽의 그 종목들의 랠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트래블 여행 서비스 쪽의 종목들이 지금 수요일 날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델타 에어라인,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주죠. 대표적인 항공 주식인 그 델타 에어라인이라는 기업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가장 강력한 5주의 탈리가 나타나고 있다. 탈리가 뭐냐면요. 총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의 역대 사상 이렇게까지 5주 만에 많은 예약이 잡힌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드디어 여행 산업이 회복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델타 에어라인에서 발표한 수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델타 에어라인은 2분기 들어서는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이번에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가이던스가 흑자가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드디어 전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적자에 좀 허덕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델타 에어라인이 흑자로 전환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라든지 트립어드바이저, 트래블 앤 리저, 엑스페디아, 부킹홀딩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나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7.45%라는 굉장히 건강한 주식의 지금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호텔이라든지 각종 여행 산업의 리뷰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숙박을 해봤는데 이 호텔은 뭐 음식이 맛이 없더라, 뭐 대신 굉장히 깨끗하더라, 뭐 이렇게 좀 등급을 매겨주면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정보들이 좀 총집합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페디아 그리고 부킹홀딩즈 같은 경우는 아고다닷컴과 더불어서 3대 그 호텔 예약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그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부킹을 항상 받아왔는데요. 자, 굳이 좀 구별을 해보자면 아고다닷컴 같은 경우는 좀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쪽에 강세가 있고요. 부킹홀딩즈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지금 좀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넘어가는 매출이 유럽 쪽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엑스페디아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에서 많은 부킹 그리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웹사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기사입니다. 구 페이스북이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직접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테이크라는 것은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반 정도의 그 매출을 가져간다. 자, 어디에서 나오는 매출이냐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 중에 반을 메타 플랫폼즈가 가져간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그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름이 호리즌 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상품이 판매가 되면서 나오는 매출의 반 이상을 메타 플랫폼즈가 가져갈 것이다. 반 가까이죠. 반 가까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아직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리즌 월드는요,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개발하고 있는 가상 세계입니다. 근데 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타 플랫폼즈가 예전에 인수 합병한 기업들 중에 오큘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오큘러스가 만든 고글을 우리가 퀘스트라고 부릅니다. 퀘스트는 버전 1, 버전 2까지 나와 있는데 이 퀘스트 고글을 쓰고 들어가서 이제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이 호리즌 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월요일 날 이 메타 플랫폼즈가 얘기하기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데 뭐를 시작하냐면요. 모네타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드디어 상업화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이 메타 플랫폼즈가 운영하고 있는 호리즌 월드 안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들이요, 여러 가지 버추얼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추얼 아이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바타라고 부르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죠. 이 아바타들이 뭐 머리 모양을 바꿀 때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뭐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뭐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바타를 치장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 오리엔티드 보너스도 줄 거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너스까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 월요일 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 플랫폼즈는 과연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서 어떠한 이득을 가져가는가라고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메타 플랫폼즈가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그 매출에서 47.5%를 뺏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수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메타 퀘스트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가상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얘기하겠죠. 이 퀘스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그 매출의 30%를 일단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호리즌 플랫폼 B라 그래서 장사하는 장사 그 자리세를 받는 것 같습니다. 17.5%를 추가적으로 띄어간다. 그래서 결국 합쳐서 47.5%라는 무시무시한 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좀 엄청난 수수료를 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세일즈가 만약에 굉장히 좀 가속화되면서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매출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좀 부과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들이 과연 메타버스 안에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리즌 플랫폼이 아직까지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좀 업셋할 수 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메타의 그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예전에 어떠한 그 비평을 많이 했었냐면, 애플이 그 애플 스토어의 그 수수료로 30%나 부과를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지금 메타에서 개발한 호리즌 월드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걸 과연 대중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도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글에 관련된 소식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구글이 9.5 빌리언 95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알파벳의 구글, 알파벳은 이제 지주회사죠. 모회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글이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베일을 벗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떠한 계획을 발표를 했냐면 인베스트, 그 투자를 하는데 95억 달러나 되는 무지무지한 돈을요 단 한 해 동안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동안. 자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미국 쪽의 오피스에도 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여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2021년에는 70억 달러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투자 자금을 늘린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투자 같은 경우는 12,000개의 풀타임 그 잡을 크리에이션 할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10,000개가 넘는 12,000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또한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의 새로운 주에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주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네바다주,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그리고 버지니아, 이렇게 세 가지의 주를 포함한 다양한 그 주에 구글이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지난 5년 동안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투자를 했냐면, 미국의 오피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개발에 37빌리언을 그동안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5년에 37이면요, 1년에 한 6빌리언 이상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9.5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2022년 한 해 동안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투자의 대상이 구글이 최근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완전히 이제 직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그 인프라 비즈니스 쪽에 3위에 랭킹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1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 넘어가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2%에서 2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가 구글인데 아직까지 좀 아쉽게도 10%에 미치지 못하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구글에서 많은 돈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굉장히 좀 수익률이 뛰어난 클라우드 쪽에서 앞으로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점유율도 조금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추세에서 만약에 탄력을 받게 된다면 많은 매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로빈후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로빈후드가 발표하는 뉴스들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굉장히 좀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뉴스가 들려와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이제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요, 점점 더 넓은 그 실렉션,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크립토커런시에 투자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러한 수요에 답하고자 로빈후드 마켓에서 화요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솔라나, 그 다음에 시바 이누, 폴리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이렇게 네 가지의 코인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이 네 가지의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전해진 다음에 이 네 가지의 코인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로빈후드처럼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이 네 가지의 가상화폐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코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초에는요, 로빈후드가 또한 어떠한 발표가 있었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의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텐데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때 굉장히 빨리빨리 효과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투자한다면 간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역시도 로빈후드에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는 제가 2, 3주 전에 그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뉴스 하나도 굉장히 좀 호재가 있었잖아요. 자, 그 내용에 따르면 로빈후드가 그 주식시장 안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시간을 늘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4시간이나 늘리면서 하루에 13시간 동안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자, 원래는 로빈후드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9시간에서 4시간을 늘려서 13시간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4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거래를 왕성하게 하면서 많은 그 추가적인 매출을 로빈후드가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때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로빈후드의 주가가 24% 정도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취급하는 가상화폐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런데 이 10개의 가상화폐가 나중에 50개로 증가할 수 있다면 다양한 그 소비자들이 이 가상화폐를 좀 거래하기 위해서 로빈후드에 찾아와서 가상화폐 거래를 실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상품의 수가 는다는 것은 저번에 발표했던 영업시간의 그 연장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퀄컴이요, 디비던드 배당 소식이 있어서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퀄컴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이번 분기에 0.75달러, 75센트죠. 한 주당 75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75센트는 지난 분기랑 같은 수치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이미 10%를 올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분기 동안은 똑같은 금액이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주가랑 이 75센트를 비교하면요,
포워드 일드가 배당률이 2.2%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페이어블은 준 23r드니까 6월 23일 날 배당금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엑스 디비던 데이시 준 1st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라는 것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6월 1일 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퀄컴 주식을 사시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5월 말일까지는 퀄컴 주식을 사서야 그때 이제 6월 23일이 오면 그때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원래 이제 퀄컴의 주주이신 분들께서는 6월 1일 날 만약에 주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당금은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엑스 디비던 데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월가의 컨센서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그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BC가 나와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한번 S&P 애드 에이전트에 대한 체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S&P는 뭐냐면요,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비즈니스에 우리가 이제 광고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직접 해봤다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의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면요, 지금 메타 플랫폼즈가 아무래도 또 한 번에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이러한 어닝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봐서는 메타 플랫폼즈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했고, 프라이스 타겟 역시 245에서 240으로 $5 정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에 비하면요, 한 1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뭐 1년에 12% 정도면 사실 많이 올라갈지는 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이고요. 찰스 쉬압에 대해서 탑픽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지금 명명을 해줬잖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금리가 상승되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찰스 쉬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뉴스트릿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엔비디아를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이제 엔비디아를 업그레이드해서 매수 의견을 준 투자 기관이 나타난 거죠. 자, 우리가 no longer C니까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크립토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많이 나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한 입장을 철회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에게 매수를 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크립토 때문에 위크니스, 그러니까 약점이 나타날 텐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이고, 또한 이러한 만약에 이제 크립토 때문에 실적이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나다면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키뱅크가 애플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고객들의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괜찮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뭐 거기에 그 이유를 좀 덧붙여 보자면,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원활한 공급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쪽에서 텍스 리펀이 있었다는 점, 세 번째로 The Release of the Green iPhone, 녹색 색깔의 아이폰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좀 반향이 좋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요, 3월 달에 아이폰의 수요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좀 건강하더라. 따라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베어드가 투자기관 이름이고요. 자, 우리는 이번에 아마존의 전망치를 수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올리는지 내리는지 좀 궁금하죠? 자, 리플렉트 반영을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반영하냐면, 지금 미국 달러가 굉장히 좀 강력한 상태라는 점, 이 점이 사실 국제적인 기업인 아마존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점, 좋지 않죠. 배송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다란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AWS의 지금 그 캐퍼시티, 즉 수용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금 1분기, 2분기의 전망치를요, 조금 낮게 수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읽어보면 아직까지 아마존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아마존이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바클레이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equal weight, 보유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프라이스 타겟을 425에서 38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 구독자의 수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이번에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어닝 결과도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하이머에서 이번에 치포틀레의 탑픽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의 하나가 치포틀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멕시칸 전문 그 바베큐 전문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타겟 프라이스가 1925달러입니다. 뭐 1925달러가 목표 주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좀 이제 치포틀레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한다면 뭐 20대 1 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내려가서 보시면요. JP 모간에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 이렇게 두 개의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대표적인 기업이죠.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버웨이 매수 의견을 우버랑 리프트한테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우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버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봤을 때 지오그래픽 즉 여러 군데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지역에 다이버시피케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지금 매출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크로스 플랫폼이니까 그 리프트에 비해서 우버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따라서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를 흡수하는 다양한 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판매 서비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그리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버원이라는 구독 모델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버원은 뭐냐면요. 한 달에 9달러 99센트를 내면 이제 멤버가 되는데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우버 그 라이드를 이용할 때 할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 딜리버리 받을 때 웬만하면 다 무료입니다. 물론 이제 몇 달러 이상 주문을 해야만 무료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독비 9달러 99센트만 내면은 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구독 모델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이 고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프트에 비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인데요.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버코어입니다. 에버코어 ISI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증가 추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구글에 해주고 싶다. 특히 구글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구글 서치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 가서 검색하는 그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글 서치를 좋게 보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제공하는 그 상품의 혁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다. 따라서 구글 서치가 점점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 두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마케터라는 것은 이제 광고하는 광고주를 얘기하는데요. 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밸류 포 머니란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광고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가치를 제공해서 다른 데 못 가고 계속 구글 서치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요. 자, 오래간만에 엔비디아가 매수 의견을 받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자, 이 소식에 관련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저녁 8시에는요. 아마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마존의 주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저녁 8시 방송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kay, NVIDIA, it's down nearly 40% from its 52-week high. The stock did get an upgrade today to buy at New Street. Price target 280. That implies a 25% upside from here. Rob Sechin, you, along with many others, own NVIDIA,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debate lately. I remember a downgrade a day or two ago. Mm-hmm. We got into this name because we believe in their strategy, growth, and continued dominance in areas of the semiconductor business that make us think that the company's on par with developing a competitive moat like the FANG names. And it's really not hyperbole to say that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anies in the world. Very few companies are so advanc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utonomous driving, gaming, crypto mining, and data centers. I mean, it is just the belle of the ball in this space. So we've owned it for a while and anticipate that we will continue to own it. Joe, I mean, you know, I think the downgrade the other day was, you know, on slowing demand. Deutsche Bank is talking about macro uncertainties today as to why they have lowered price targets on Applied Materials, KLA-10 Corp, and Lam Research. Not by, you know, leaps and bounds for each of those names, but nonetheless, they're taking targets down. You own NVIDIA. And again, push-pull on this stock, down 40%.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at today? Well, first of all, speaking about NVIDIA and adding to what Rob just said, AI, Omniverse, automotive, March 22nd, they had an investor day. Jensen Huang laid out a tremendous long-term growth strategy. And guess what? Market didn't care. Why? Because the semis are used as taking the temperature of what the macro environment is. And that's unfortunately the reality of where we are in the environment right now. So what you're trying to do with that is you are trying to allocate towards a lot of the semi names that have the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I own AMD, I own NVIDIA, and allow for this process of time where we've got these macro headwinds that are going to dominate the semi industry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within the equity market, unfortunately.